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2025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가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성공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께서 좌장 겸 발표를 맡아주시겠고요. 이유림 서울 언남초등학교 정보진로부 교사, 임선아 덕화중학교 연구혁신부 교사,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임철일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임철일 교수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체 오늘 B1 세션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개발하고 도입되기 직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디지털 전체 교육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해당 분야의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한 15분 정도 각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고 전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좌장을 맡으면서 이 주제 성격상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좀 가지고 싶어서 저도 발표를 하나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서울 언남초등학교 정보진로부 교사의 이유림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세 번째 발표는 덕화중학교 연구혁신부에 계시는 임선아 선생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에 계시는 여승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15분,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저도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15분 발표하고 각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 이동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발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목이 조금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점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우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좀 근거가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연차적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그림을 그렸고 개발 업체에게 그걸 안내를 했고 지난 여름에는 또 대규모의 선도교사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활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런 연수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저기서 특히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조차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이거 너무 좀 우려스럽다. 너무 급하지 않느냐. 정말 맞춤형 수업이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조금 속도도 줄이고 제대로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말 내년에 어떤 해보면서 개선하면 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너무 도입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실시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예컨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발하면 그것을 몇 달간 한번 써보고 어디선가 써보고 그 다음에 좀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11월 말에 이제 나오면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말에 교과서가 나오면 한 1, 2개월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걱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의 그 고민은 이게 정말 맞춤형 수업이 되는 거야.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 지금 아직은 없는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답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하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내년부터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또 정말 맞춤형 수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수업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수업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의 맞춤형 수업도 있는데 이걸 같이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2025년도에 AIDT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현재 2025년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ICT 활용 교육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근방에 스마트 교육도 있었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지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나라도 엄청나게 잘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매우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준비를 하고 모든 교사, 학생, 모든 교수님,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경험을 했던 그런 소중한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도 했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고 AI가 이제 작동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궁금했던 여기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역동성 속에 그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007년도에 상용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정 교과정을 반영해서 저기 보시면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AI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맞춤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영어과 DT 나왔을 때 저도 그쪽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는데요. 학생의 수준을 3개 수준으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와이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팅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과정이 또 AI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DT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왔지만 AI 요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팽톡이라든지 영어과에서 또는 수학과에서는 똑똑 수학 탐험대라고 하는 미리 오래전부터 약간의 AI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그런 컨텐츠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한국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준비됐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오히려 관건은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 또는 대규모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이 없이 부분적으로만 했었을 때 여전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모든 학급의 교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냥 영어과 선생님 사용하는 이걸 가지고는 효과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DT의 보급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준비된 과정이 전체적으로 확산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AI 요소가 뭐 있느냐 이렇게 불만들을 이제 여러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지금 관련돼서 주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AI 요소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는 건 분명한데요. 현재 여기 보는 것처럼 영어과라든지 수학과에서 뭐 아주 영어과에서 지금 영어 선생님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제기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음성 인식에 대한 피드백, 라이팅에 대한 피드백을 AI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도되고 있고 수학과에서도 AI DT는 지금 당장 구현되지 않지만 여기도 좀 있지만 이미 많은 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해 줬을 때 일반 교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구현되고 있다. 이런 보고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이 정도면 준비됐다고 보고 내년도에 이제 뭐 영어 수학 정보도 세계 교과니까 그리고 또 특별한 학년이니까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른바 맞춤형 수업인데요. 그 맞춤형 수업과 관련돼서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신화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코멘트를 보고 저도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그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화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춤형 수업은 물론 A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동시에 나오자마자 바로 맞춤형 수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AI만 맞춤형 수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된 요소들, 선생님도 일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맞춤형 수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되는 거지 한꺼번에 맞춤형 수업이 턱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DT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지난 선도교사 연수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부 교사들은 받아들이고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이제 볼멘 소리를 하지만 AI DT가 맞춤형 수업이 되는 게 아니라 AI DT를 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교사, 학생, AI, DT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맞춤형 수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AI, DT가 맞춤형 학습이 온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DT가 있고 거기 가운데 보면 교사가 창의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면서 이따가 이제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그 비슷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이노버티브하고 앞서가는 선생님들이신데 그걸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맞춤형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연수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제 복잡한 장표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AI DT가 오면 AI DT를 또 진단을 하고 선생님도 진단합니다. 진단을 하면서 어떤 게 가능할까? 지금 현재 AI DT가 완벽하게 작동되기 전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 교사들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처치를 하고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고쳐보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AI DT가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AI DT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과감하게 이런 맞춤형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현재 그 캐리스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AI DT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맞춤형 수업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지금 실험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장표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영어과에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수업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교사 혼자서 그걸 이끌어 갔을 때 매우 제한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AI DT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학생들이 매우 동기가 있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현상에 주목해서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보다 더 많은 형태의 수업 모형을 만들어서 일반 교사들한테 안내해주면 충분히 저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준비성,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그 교사 학습 공동체가 지금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앞서서 하는 그런 교사들이 상당히 그 많은 규모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흥미롭게도 영어, 수학, 정보가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물론 다른 교과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수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수포자 컨셉을 여기저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컨텐츠가 계속 제공됐을 때 겪는 어려움을 이제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학과 수업에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그거와 관련돼서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했었을 때, 물론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전에 수업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한테 어떤 보다 더 적절한 최적의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AIDT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년도에 되면 바로 맞춤형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는 AIDT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내년에 하지 말고 내후년 조금 더 뭐 연구를 한 다음에 진행하자, 그런 것도 저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 과목으로 특정 학년에 내년에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진행을 하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저는 지금 형태대로 조금 코디네이션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긴 있겠지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기대를 하거나 또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을 보고 실제 이제 실천 사례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운데 보면 컬래버레이티브 가버넌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노력은 뭐 교육청, 교육부, 교사 또는 교육 전문기관 혼자들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소통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어떤 아주 좋은 정책적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잘 맞췄나요? 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이제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언남초등학교 정보진로부에 있는 이유림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유림입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학습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 과목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한 달 반여 기간 동안 수업을 해보면서 수업 설계, 교수 학습, 평가, 기록, 우리가 보통 교수 평기라고 하는 이 전 과정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AI 디지털 교과서가 신화적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급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수업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을 설계할 때 교사가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전 수업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업에 잘 참여를 했고 또 얼마만큼 높은 학습 성취율을 보였고 학습 목표에는 얼마나 도달을 했고 이런 것들을 늘 분석을 하고 다음 차시 수업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그런 여건들이 교사에게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전 수업 후에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 분석을 빨리 받아보고 그리고 다음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흥미가 좀 떨어지니까 이런 걸 더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차시 교수학습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500만 명의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30만 명의 교사를 위한 30만 개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한 차시 학습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디지털이라는 특성에 맞게 다 재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정말 탐구 질문을 생성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아이들의 계속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영상이나 전시학습 상기를 위한 퀴즈,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학습 자료가 때마다 다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된 AI 디지털 교과서에 우리 반 학생의 이번 차시에 딱 맞는 교사학습 도구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수업 설계가 들어갈 때는 도움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와 수업 전 이제 느린 학습자와 지금 학습을 빠르게 이루어 가고 있는 빠른 학습자를 빨리 파악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오늘 어떤 피드백과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사실 디지털 도구이다 보니까 저는 가장 편리했던 점은 사실 이겁니다. 수모형이나 쌓기나무 등의 다양한 디지털 수학 도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수학 교구를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 학습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는데요. 이때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학습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를 보면 학습량과 정답률에 따라서 우리 반 학생들의 분포도를 나타내주고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 혹은 1수준, 2수준, 3수준의 학습자를 빨리 군집화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집화된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교수학습 과제를 아이들에게 활동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쌓기나무의 6학년, 지금 6학년 2학기를 하면서 쌓기나무 단원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좀 빠른 학습자들은 본인의 창의성과 또 탐구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런 이제 쌓기나무의 그 기본 베이스가 제공되지 않은 판을 알지오메스로 제공을 하고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을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쌓기나무를 쌓아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탐구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층별로 쌓기나무의 색깔을 다르게 쌓을 수 있는 학습 도구를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에 따라서 위에서 본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같은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과정을 교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해서 계속 학습 현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혹은 다른 페이지에 가서 딴짓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그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습니다. 평가 및 기록에서는 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교수학습 중에 일어나는 평가 과정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누적하고 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 취약점을 빠르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AI 수준별 맞춤 학습을 오히려 학습 중에도 들어가서 아이에게 맞춤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과 노란색, 빨강색, 그리고 연한 하늘색의 문제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가장 연한 하늘색이 1점짜리 가장 기본 문제이고요. 초록색이 보통 문제, 그리고 노란색이 심화 문제, 또 빨간색이 실력, 도전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나의 모니터링 화면에서 이 아이가 지금 도전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 아이는 기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어려우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각각의 학습 문제를 애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빠른 학습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이걸로 보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빠른 학습자에 속할 텐데 잘하는 애들한테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기존에 같은 익힘책 6문제를 10분 만에 풀고 20분 동안 할 게 없어서 놀거나 선생님의 추가 학습 자료를 마냥 기다리던 학생들이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AI 유형
유형을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학습자들에게도 성취감을 주었고요.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소중해집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한 문제를 맞추다 보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성취감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 과정, 우리 반 지금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익힘책 대신 푸는 이 6문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도움은 이것입니다. 사실 교사는 늘 아이들의 문제를 채점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학 익힘책 채점에서 벗어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동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채점해주고 틀린 문제를 분석해주는 시간에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 기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 혹은 도전 문제를 도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푸는 방법을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그 도입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1대1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교사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이고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하이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이제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집된 이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사에게 시각화해 주는 도구로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교사에게는 대시보드가 참 많이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점은 교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시보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용 대시보드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나의 성적 변화 그리고 이런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서 나는 선생님 저는 도형 단원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추론 역량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한 교수학습 그 단원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학습 과정과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나의 대시보드를 보고 학습 참여도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인지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정의적 능력을 약간 분석해주는 그런 대시보드 기능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AI가 교사에게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수학학습 심리가 흥미도, 자신감, 불안감, 가치인식, 학습 의욕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분류되어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교사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학생은 수학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치인식이 높습니다. 근데 불안감도 꽤나 있고 학습 의욕이 우리 반 평균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분석할 때 물론 교사의 관찰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야 하겠지만 이 아이는 수학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내가 좀 피드백을 해줘야겠다. 혹은 이 아이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저희 반 이제 기초학력 부진 대상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기초학력 보충 수업을 방과 후에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학생들의 긍정 요인을 강화해주고 부정 요인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 방법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의 굉장히 학습 동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다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 달 반 그리고 지금 AI 코스웨어를 거의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쓰면 쓸수록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데이터화 되지 않는 학생들의 인지정서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관찰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학습 의욕이 뚝 떨어지고 문제풀이 그 개수가 뚝 떨어졌을 때 그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이 뭘까 분석하는 역할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대시보드가 나타내주는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함께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은 교사의 몫이구나.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신화를
기대와 이제 신화적 우려, 그걸 신화적 기대를 좀 버려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선원 수령 평가나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할 때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100% 확실히 있다면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융합 프로젝트 여러 교과목을 접목해서 스팀 수업을 한다거나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을 할 때는 훨씬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가 일어나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도구로서 분석된 데이터 시보드들 그리고 학생들에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 도구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넣었는데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가까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주체는 바로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나의 업무와 나의 수업을 보조해주는 AI 보조교사를 얻고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에게 못다한 질문들을 한 번 더 질문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2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몫이고 그리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교사에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교사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연사로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까 보니까 이제 AIDT를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시범적인 수업에서 사용하셨지만 그 AI 코스웨어를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경험으로부터 특히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이게 교사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래된 좀 우스운 질문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교사가 AID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었을 때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고요. 같이 논의할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아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덕화중학교 수학교사 임선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중학교 수업 사례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 표는 저희 이제 기본 도형 파트에서 초등과 중등의 성취 기준입니다. 초등은 구분할 수 있다, 중등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용어의 뜻과 기호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저희는 중등에서는 초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용어와 또 엄밀한 정의와 기호를 이용해서 깊이 있는 탐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본 도형의 이제 도입 부분인데요. 왼쪽은 서책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작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현장 적합성 테스트를 했고요. 올해 이 프로토타입 가지고 2학기에 이제 재구성을 실제로 제가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왼쪽에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또 배우나요?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이 도형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익숙한 공간인 저희 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네가 익숙한 공간이 어디야? 그 공간에서 수학적 요소는 뭘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 2D 지도인데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배우는 직선, 반직선 뭐 이런 것들을 기호로 나타내고 실제로 찾아봅니다.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이야기라서 몹시 친숙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흥미하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AI 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재구성 기능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료를 재구성 가능하고, 그러면 학생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하면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교과 지식의 유용성에 납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학습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예, 중학교는 학습지를 꽤 많이 만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학생 경험을 기반으로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경험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학습지에 들어가는 자료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자료를 주고 싶을 땐 컬러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습지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저희 학교를 가지고 이제 도형화 시켰으면은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내가 원하는 공간을 이제 캡처해서 올리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수학적인 요소를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가운데 크로미도 있고요. 오른쪽 보면은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수성못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다 띄웁니다. 20명의 학생 거를 다 보면서 일단 평가를 하는데, 아이들 같이 하기 때문에 애들은 저 그림 뭐지? 부터 시작을 해요. 아, 재밌다. 그 다음 보는 거,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 요소가 맞는 건지, 혹시 틀린 거면 뭐가 틀렸는지, 즉 저희는 애들과 함께 동료 평가하면서 또 친구들 거 보면서 자기 것도 평가하는 자기 평가, 그리고 교사 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 수업을 하고 나니까 일반의 학생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서울에 되게 이상한 건물이 있던데 걔는 수학적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건물이 뭘까? 예, DDP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직선, 평면 이게 도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DP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결국 제가 이제 이 학생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학생 입에서 중단원명인 점선명 각이 나오게 됩니다. 와, 이렇게 좋은 질문을 이 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반 수업을 가기 전에 급하게 빠르게 이걸 다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수업에 넣고 싶은데 학습지로 만들 경우에는 그걸 수정하고 다시 배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문항을 만들고 학습 자료 만들고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역시나 다른 반에서도 똑같은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자,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애들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어서 많이 본 이름입니다. 예, 차은우도 있고요, 제니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왜 애들 작품 같은 거 활동 내용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이 있는 경우라든지 조금 본인의 답을 보여주기 어려운 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1학기 때는 이제 실명으로 하다 보니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2학기 때 이제 익명으로 하니까 애들은 자기 답을 굉장히 자유롭게 보여주고 심지어 안 보여준다고 저한테 자꾸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모두가 공유를 하고 또 다른 친구 거 보면서 활동하고. 자, 근데 이 중에서 또 이런 답이 있어요. 제가 뭘 질문했더니 몰라요, 아닌데요, 눈치가 빠르면 맞을 것 같은데요 라는 답을 주는데, 전 사실 이 몰라요 질문이 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수학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 반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답에 다 숨습니다. 자기 생각은 아닌데,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친구 답에 다 숨어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아이들 답변 지금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답변들이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좋은 점은 다른 친구의 답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순순히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니까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는 많은 에듀테크를 활용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지오메스를 활용해서 지금 작도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통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업 또는 학습지 수업을 하다가 애들한테 자, 뒤에 가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와. 자, 가지고 와서 로그인 해봅시다. 자, 여기서 10분 걸립니다. 자, 알지오메스 들어가 보자. 알지오메스에 어디를 클릭해봐. 자, 이렇게 10분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비슷한 활동을 또 하게 돼요. 제가 RGOMS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려는 거지 RGOMS에 접근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바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듯 수업을 하듯이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수업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RGOMS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아이들이 뭘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활동 내용을 업로드 시킵니다. 자,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손필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왼쪽 오른쪽 보면은 네모나게 보이는데 이게 업로드 기능입니다. 학생은 자기의 활동 내용을 업로드해서 역시나 저희가 공개적으로 보는데 교사는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의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교사는 그에 따라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답변을 받아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고 시작하는 건 교사가 했지만 그 수업을 같이 완성해 나가고 채워가는 건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모둠 활동을 합니다. 좀 전에 왜 그 언남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선원술 평가와 그 다음에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중학교에서도 모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모둠 활동의 가장 큰 그 우려가 뭘까요? 사실은 무임승차입니다. 이 모둠 활동을 역할을 배분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독보적으로 끌어가는 학생 한두 명에서 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이 활동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모둠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둠 활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4명의 학생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기반이 그동안 누적된 본인의 데이터고 그래서 모둠 활동 안에서 의사소통 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자, 그러면 이런 모둠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교사는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글 공유 슬라이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학생들은 모둠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과정을 교사는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어느 모둠에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또는 어느 모둠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모둠 활동이라는 게 꼭 협력 학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안에 충분히 개별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학생은 자기 의견을 매 활동에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모둠 안에서 녹여내고 또 합의하고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협력 학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 학습은 모둠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저는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해서 수업 설계가 가능하고 이 수업에 의해서 학생은 수업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가 꾸준히 이제 누적이 되고 분석이 되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내가 얼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로 확인할 수 있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요. 아마 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1년 가까이 지금 이 수업을 해봤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습지 만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지는 한글을 이제 프로세스 한다고 하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웹페이지 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자료, 훨씬 더 다양한 자료, 훨씬 더 실생활에 맞는 자료들을 업로드하면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 좋은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임선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또 흥미롭게도 계속 수학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지난번 선도교사 연수 때도 그 수업 설계, 교수 설계 중요성을 AIDT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업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AIDT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아주 그 고급의 어떤 AI 기능들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구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승현 교수님께 발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구교대 여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지금 각계에서 프론트 러너로서 참가하시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임철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신화적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 두 분의 사례를 들으니까 이건 신화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유능한 선생님들처럼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예비교원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또 지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초등 예비교원 양성, 미래를 위한 준비와 기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신문과 유튜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매체에는 과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실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또 여기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신문과 같은 글자로 된 활자리 된 매체와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으로 된 이런 매체는 매체로서의 차이가 있지만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바로 신문은 일방향이고 또 유튜브는 쌍방향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유튜브의 중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즉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연수를 가면 늘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맞춤형 알고리즘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책형 교과서를 쓰게 되면 얘들아 몇 쪽 펴자 하고 이렇게 그 교과서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유튜브와 같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지금 맞춤형 상황에 어떤 학습 경로를 만들어주고 어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반영이 되어서 학생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제가 글을 한번 좀 적어봤는데 침묵 속에서 깨어나다. 이른 새벽 여자는 자신이 식물로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꿈이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서부터 퍼져가는 차가운 감각은 꿈이라기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마치 뿌리를 내리듯이 그녀의 팔과 다리는 침대에 고정되었고 어깨에서는 무거운 잎사귀가 자라나고 있는 듯 했다.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눈은 텅 비었다. 어떤 글과 좀 비슷할까요? 네, 채식주의자. 네, 역시 인문학의 소양이 높으신 또 청중분이신데요. 제가 챗GPT한테 아래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 채식주의자와 같은 소설 적을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첫 페이지를 적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한강 작가와 같이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하면서 적어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지금 이처럼 인간의 고유한 창의적 영역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교실을 생각해 보면요, 챗GPT한테 제가 과거의 교실과 미래의 교실을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왼쪽과 오른쪽을 그려주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서책형 교과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칠판을 쓰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쓰고 있고 교사는 전자칠판을 쓰고 있는 우리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와 이런 새로운 매체와의 새로운 상호작용이 생길 것이고 이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역할들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얘기한 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를 보시면요,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교육이 속도가 그만큼 못 미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통이 야기가 됐고요. 이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것들이 바로 엄청난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번영이 일어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역전되는 디지털 혁명을 맞아서 우리 교육에서 또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변화와 변혁적 변화 중에서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정책이 바로 변혁적 변화를 선택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대량 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지식 전달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실 현장에는 수많은 지금 에듀테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이것들을 에듀테크를 위한 에듀테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교육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SAMR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어떤 기존의 도구들을 대체해서 쓰는 수준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과제를 재정의해서 새로운 유형의 과제들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의도로도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의도를 예비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이처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환경이라든지 도구, 그 다음에 방법들은 변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사례들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러한 상호작용,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라든지 인성교육,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사와 AI 디지털 교과서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분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입니다. 교육에서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사고는 교사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설계를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지식과 이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AI는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러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과 습, 즉 배움과 익힘을 동시에 우리 교육에서 여전히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교사는 결국 아까 전과 같이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임선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능동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교사는 조금 더 사회정서적인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감정의 소통자 역할,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라는 거는 우리가 또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사가 전문적인 어떤 감각으로 학생들을 판단을 해서 평가를 했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데이터화가 되고 내 눈앞에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역할이고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내자로서 또 촉진자로서 역할들이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강조되었던 PCK, 그래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 강조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것이 또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내용학적 기술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티팩, 이런 것들도 이제 교사들에게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 카터 교수님이 말한 이 변화의 리더십의 8단계에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팀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대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도출하고, 변화를 이제 쌓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포착화시켜라, 이 8가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원 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에 지금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혁신을 하고 실습과의 연계 과정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교사와 그리고 교사 교육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8가지 단계에서 제시한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되고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예비교사들이 디지털 기반의 토의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원격 영상 제작이라든지 모의 수업 촬영,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3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 그리고 실습에 대한 우리가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은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3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AI와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강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강좌를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고,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이제 교과와 실습,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이 이제 실습을 가기 전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모의 수업인데요. 모의 수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를 해가지고 에듀테크라든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의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똑똑수학 탐험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많은 부분을 좀 책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똑똑수학탐험대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인데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 이러한 맞춤형 블록 수업 모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는 거죠. 그래서 예비교사들에게도 제가 이번 학기에 강조한 것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로 지도안을 짜고 모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수업 탐험대를 너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업 모델을 만들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업 시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요거는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하는 장면인데 다음 여기 보시면 예비교사들이 만든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엔트리를 이용해서 분수와 그 다음에 음악을 협업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융합적인 수업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잠깐 예시를 보시면 MR이 없는 그런 노래를 틀어주고 이 학생들에게 MR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볼게요. 원래 MR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만든 리듬입니다. 예비교사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런 작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수업을 한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교과의 분수 영역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 과학재단과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의 서포트를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반응적 교수를 위한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교사가 예비 교사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다양한 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하기라든지 이런 특정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챗봇과 같은 가상 교수자, 가상 학생을 이용해서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연계랑 해서 국내에서 대구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농어촌 실습이라든지 또 해외 교류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소양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사 연수에 대한 부분인데 교사 연수도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세계 4면체 모델을 보시면 이 촉진자들을 잘 발전을 시켜놔야 그것이 결국은 선생님 그리고 학생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실리테이터를 저희가 계속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교사단, 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AI 디지털 관련 연수들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인슈타인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수 있지만 상상력은 어느 곳이든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상상력을 모아주시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화는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공통된 질문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미리 질문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다음에 우리 청중께서 질문한 것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AIDT 프로토타입과 관련돼서 직접 보고 또 여러 연수 과정에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AIDT의 다양한 기능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AIDT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 먼저 AIDT의 이 기능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또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그런 기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발표 내용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유림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 중에 초등 수학에서 가장 여실하게 느꼈던 것은 사실 가장 기본 기능이죠. 아이들에게 맞춤 학습에 맞춤 문제를 제공하는 기능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AI 기능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아이가 학습 부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누적된 학습 부진을 빠르게 그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초등수학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나서는 교육과정으로 사실 2, 3학년 때 곱셈고구를 하지 않으면 5학년 때 약분과 통분이 어렵고 약분과 통분이 안 되는 아이들은 6학년에 가서 사실 비와 비율 단원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6학년 때 이 아이를 딱 마주했을 때 뭔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몇 학년 몇 학기 어디에서부터 얘가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빠르게 파악을 해서 교사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아이에게 그렇다고 해서 곱셈구구의 어떤 문제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가 그 누적된 학습 부진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면 교사 입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충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와 1대1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에 다가가서 정말 그 모르는 지점에 그러니까 나눗셈이 안 된다면 정말 코끼리 코 그리기부터 이제 세로셈 나눗셈 해보는 것부터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꼭 이제 그러니까 교사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고 핵심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학생의 어떤 그 수준을 문제를 풀어보면 대충 우리가 선생님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AIDT가 그 기능을 일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정말 학생들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맞춤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우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임선아 선생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애들이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그거 왜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재구성 기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이거 왜 배워요? 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제가 너가 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수학이야. 쉬고 쓰고 있는 게 다 수학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실 실생활적인 액티비티한 게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교사가 어떻게 이 단원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좀 또는 깊이 있는 또는 개념 기반의 탐구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AI 디지털 교과서의 재구성 기능을 사실 이용을 하면 교사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조금 수업을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래서 저는 AI DT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재구성 기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발표 중에도 이미 그 강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구성 기능과 관련돼서 AI 요소가 앞부분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니까 당연히 우리가 AI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현장에서는 AI 요소와 함께 교사가 스스로 이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를 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승현 교수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시보드 기능이 새로운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과제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열어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은 BCD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수많은 우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교사에게도 이러한 의사결정은 40분, 50분 수업 내에 매 순간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예시들을 보셨다시피 어떤 과제를 준비하는가, 그리고 실제 수업 중간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지는 바로 교사의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티싱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주목하기, 그리고 해석하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기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교사에게는 딱 보는 순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해석하고 우리 반에게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적절하고 이 학생에게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또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인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교사의 전문적인 감각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눈앞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학생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교사도 교사 수준에서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그 AI DT의 어떤 특징이 어떤 건 저도 이제 강연을 할 때 요즘에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나온 키워드가 대시보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수업 전에도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교사가 특정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특정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그때 현재 AI DT가 아주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이 그걸 구현하고 계시고요. 몇 가지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셨고 그래서 아마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AI DT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대시보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 해도 또 다른 어떤 수업을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필요하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청중회께서 질문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놀라운 기술이 있던데요. 그래도 제일 먼저 질문하신 분이 제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한 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팝업을 누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나오나요? 팝업 눌렀는데 다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맞아요. 저 누가 저렇게 썼어요?
네, 재밌게 하려고. 자, 그러면 질문은 이제 나오리라고 보고 곧 약간 시차가 있는데 질문 이거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비난 속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청은 이제 리더 그룹이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속으로 비난을 많이 하시는 교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준비 안 된 거 같고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런 어떤 걱정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침 교육청에서 부탁을 받아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레벨에 가서 안내를 하는 그런 강연을 저도 몇 차례 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한번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뭐 전라북도 충북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아주 훌륭한 교사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성공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잘 정리해서 일반 교사들한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연수 또는 요즘에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 강의 말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코칭 형태로 그러니까 20-30명 데리고 연수를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조금 소그룹의 코칭 형태로 해줬을 때 조금 늦게 따라오는 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규모의 대규모의 연수 프로그램 말고 코칭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찾아가는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그룹 단위의 교과 단위의 안내하는 것을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해보고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도 예전보다 조금 적지 않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 교육청의 과장님이신데 자기들 지역에 이번에 12월 달이 되면 팀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가서 아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20명이 같이 딱 움직였을 때 거기서 만약 인터넷이나 커넥션이 안 되면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감동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대규모의 그런 교사들이나 학교가 있는 교육청은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조금 소규모의 교육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사의 어떤 연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코칭 시스템의 준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트라넷에 대한 어떤 그 체크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매우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유림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또 팝업 이번에 될 거라고 보고 되겠죠, 참. 되는군요. 예,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뭐 이유린 선생님도 같이 보시겠지만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논의하게 좀 읽어드린다면 빠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심화라고 하지만 결국 선행인가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쌓기나무나 칠교 등은 디지털이 좋지만 교구를 직접 만지고 또 인식하는 과정에서 장점이 생략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답 한번. 네. 빠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제들은 그 차시 학습에서 할 수 있는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장제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단원을 넘어간다거나 학년을 넘어서는 심화 문제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이제 그 차시 학습에서 조금 더 애들이 사고력을 요하는 문장제 문제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것을 제가 봤고요. 쌓기나무나 칠교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그 차시마다 필요한 교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3, 4학년 때 쌓기나무를 처음 이제 쌓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는 이런 활동에서는 그 실제 쌓기나무를 쌓아보고 아이들이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보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칠교판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에 그 교육 과정이 나오는데요. 도형을 밀어보고 도형으로 채워서 테슬레이션처럼 한 판을 완성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칠교판이 필요하지만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쌓기나무를 쌓아서
왼쪽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해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걸 물리적으로 삭기나무를 돌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지오메스 같은 디지털 도구에서는 아이들이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돌려보면 이 이제 삭기나무의 앞, 옆, 위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치교판 같은 경우에도 좀 애들은 뭔가를 완성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좀 부담이 큽니다. 근데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다시 도전해보는 활동이 디지털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차시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디지털 형태를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그 통합적으로 교육 방법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실천하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걸 충분히 하면서 추가적인 경험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선아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정말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하나 볼까요? 요 팝업 누르면 네, 임선아 선생님 또 질문 내용이 좀 긴데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가 우리 보니까 아까 임선아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고등학교에서도 평가가 중요한데 가르치는 내용을 모든 반에 일치시켜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 좋은 내용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시키는 건 좋지만 다음 학기에 적용이 아니라 이미 한두 번 수업이 실현된 상태에서 수업 컨텐츠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중학교에서도 평가는 중요하고요. 저희도 사실 학교가 크면 한 학년에 가르치는 교사가 막 2명, 3명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업데이트 단원은 사실 이제 평가하고는 조금 별개로요. 이제 수업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경험을 주는 거고,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기 초에 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그 학년의 교사들이 조금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제외한 학생들의 뭔가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거는 교사의 약간 이제 자유도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 업데이트를 본인이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즉각적으로 사실 그 교사 안에서 사실 같은 교과에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난 싫어요. 그러면 반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즉각적인 업데이트 수정하는 문제는 어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사실 아닙니다. 그 활동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뭔가 이해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또는 뭔가 좀 실생활적인 예를 더 보여주고 싶다거나 이럴 때 사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 많은 좀 주의사항도 필요하고요. 이제 평가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준별 문항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애들한테 문항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평가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심화 문제를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그거를 푼 친구하고 풀지 않는 친구 간의 격차가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평가를 고민을 해야 돼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평가죠.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선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연계된 어떤 평가는 대개 우리가 교사들이 합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업의 어떤 설계, 실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격차도 말씀하셨지만 차이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교육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균형을 잡는 노력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또 우리 교수님 마지막 여승현 교수님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네, 한번 팝업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있어 느린 학습자, 특히 경계선 지능이라는 학습자가 있는데 격차가 우려됩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전략과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셔서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수업 방식의 변화는 결국은 맞춤형 학습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느린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법들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용자들에 대한 이런 그 지원들이 지금 약간 보니까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점점점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됐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의 큰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인크리먼털이라고 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티브 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연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급진적인 방법을 다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등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 7시간 연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교사에게 맞춤형 연수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기초 학력이라고 하면 기초 수리력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AI 기반의 코스웨어들은 실제로 하수준 학생들에게 성취 효과가 많다라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그 디지털 교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소양들, 정말 이걸 켜고 끄는 것부터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똑똑수학탐험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똑똑수학탐험대를 제가 한 학교 사례를 보니까 특수학급에서 쓰더라고요. 특수학급에서 썼는데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좀 실질적인 변화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역할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어떤 연수들을 앞으로 또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부터 이제 그 똑똑 수학 탐험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저도 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특수 교육 담당하는 그 교사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우리 이제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이 좀 더 한 번씩 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이 이유린 선생님 질문 하나 더 좀 물어볼까요? 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아까 관련돼서 이제 수준 천차만별이 있고 단어 이해수 다른데 이런 학생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단어 수나 표현 뭐 대체 설명법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게 이제 UDL이라고 하죠.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 학습 설계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염소 그림이 있고 고트라고 적혀 있지만 이걸 고트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파닉스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래서 듣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꾹 누르면 그 단어가 그 네이버 지식백과나 어학사전으로 바로 연동되어서 검색되는 기능도 있는 코스웨어들을 저는 봤습니다.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업체에 어떤 것이 우리 학교에서 선정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아주 작은 요소들, 진짜 느린 학습자들이 단어 이해도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장제 문제에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용액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금물 농도 구할 때 그러면 그 용액을 꾹 눌러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당연히 저는 탑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요소들이 UDL 요소들이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 학교 현장에서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디지털의 특징이 또 무궁무진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또 제시를 하면 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임선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이 보니까 AIDT의 다양한 그 효용성을 우리 발표를 통해서 잘 들었고 익명성도 좋다. 근데 모둠 활동을 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대처가 필요한 건지.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가 전부터 설명드렸지만 이건 어느 장면에서 필요하면 선생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 모든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써서도 안 되겠지요. 방금 전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AD 학생들이 자기 생각 의견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한 거고, 다른 이제 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생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거를 사실 필요한 단어는 해야 합니다. 네, 저희도 뭐 이제 함수 같은 경우도 뭐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할 때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까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뭔가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이 의견을 내는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DT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애들이 잘하는 애 말만 다 듣고 글로 자꾸 숨어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발표만 딱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 파트를 이용한 거지. 대면이 필요한 활동은 선생님 대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이 필요한 활동조차 이걸 AI 디지털 교과서 어떤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서 애들 얼굴 보고 수업하는데 또 모니터를 보라는 말입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애들 얼굴이 필요하면 애들 얼굴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이들의 의견이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하면은 DT를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모든 수업, 모든 활동에서 AI DT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에 한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설명 분명하죠. 네,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대부분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포인트인데, 이제 가끔가다 몇몇 교사분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사의 그 열정적인 목소리에 따른 강연 여전히 중요합니다. 학생들끼리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AIDT가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보니까 우리 연사분들이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 제가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게 발표를 잘 하셨고, 청중들의 질문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함께 시사점까지 도출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임철일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